명품 럭셔리 브랜드들 누가 사나? 최근에 가장 비싸게 팔린 백이 있는데 살짝 조금 스포를 해드리면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유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Welcome back to the show, fellow Wall Street wannabes in Korea. 안녕하세요. 미공개 강의 호스트 김지윤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생각도 엿보면서 영어 공부도 해보는 하이브리드 강의. 오늘 미공개 강의 주제는요. 블링블링. 반짝반짝 빛나는 주제입니다. 바로 럭셔리 브랜드죠.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 함께 나눠주실 존재 자체가 명품이신 우리 백창규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품백보다 더 가치 있는 주식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하고 오신 거죠, 지금? 네, 고민 좀 했습니다. 김준 박사님은 명품 브랜드 좋아하시나요? 저는 프라다 되게 좋아해요. 뭐 좋아할 뿐이지 산다는 건 아닙니다. 네, 워낙 비싸갖고요. 자, 이렇게 명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명품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려고 합니다.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죠. 노블레스에서 30년 동안 기자, 편집장까지 하신 분이고요. 럭셔리 브랜드 스토리 자체는 물론이고 바로 그 세계에서 일열 직관을 하시면서 몸소 또 겪으신 분이십니다. 이윤정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명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명품하면 딱 떠올리는 것이 하나가 있죠. 비싸다. 가격이 아무래도 높다는데 또 비싸다고 해서 전부 다 명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급이 맞지 않는 브랜드가 가격을 하염없이 오르면 분명히 또 욕을 먹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격을 올렸는데 더 열광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단 말이에요.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무엇인가? 그게 일단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게 뭐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명품을 보면서 느낀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일단 제품력이 좋아야죠. 비싼 게 샀는데 제품력이 떨어지면 너무 실망스러울 테고 또 하나는 그 대부분의 제품이 굉장히 그 지속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뭐 디자인이 뭐 50년 이상, 100년 이상 된 건데 사실 어떤 디자인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야기 이런 게 내재하고 있어서 그 브랜드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도 되고 욕망을 좀 자극하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좀 바꿔 말하면 브랜드의 명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을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패션 위크입니다. 세계 4대 패션 위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리, 밀라노, 런던, 그리고 뉴욕 이렇게 전 세계의 패션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경도 하고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도 하는데요. 2025년은 어떤 트렌드가 유행을 했었나요? Y2K라고 해서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었고요. 요즘에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하면 소재나 컬러를 어느 한 톤으로 쓰기보다는 서로 굉장히 믹스 매치를 하는 게 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그 지속 가능한 패션 그러니까 뭐 소재를 어떻게 만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주요한 트렌드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폐활못이었네요. 하나도 몰랐어요. 네. 그러면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2026년 트렌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좀 불황이어서 그런지 내년 트렌드는 패션에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좀 뭐랄까 밝은 분위기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이려고 하고 뭐 체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방울무늬라고 하죠. 도트무늬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보통 청이라고 하는 데님 레이어링 스타일 이런 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남성도 비슷해서 아마 이제 봄에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비슷한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땡이 입은 남성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이제 오늘 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살짝 조금 스포를 해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은 같은 럭셔리 브랜드라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최상위 계급에 속해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경기가 좋으나 경기가 나쁘나 항상 잘 팔린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공개 강의 함께 하시죠. Who runs the stream?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트렌드의 뿌리 그리고 최신 동향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제 바로 럭셔리죠. 사람들은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단순히 비싸고 고급스럽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렇게 명품을 갈망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설명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우선은 남들과 다른 차별화되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럭셔리 브랜드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그런 가격에 그런 취향의 제품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취향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기 하기 때문에 이런 럭셔리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차별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럭셔리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미학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가격이 비싼 만큼 또 잘 만들어지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쁘고 멋있고 이런 거를 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류 역사를 봐도 인류는 항상 내가 남들과 달라. 네, 혹은 네. 남보다 내가 우월해.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브랜드를 시작한 사람이 아이콘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대표적인 네. 게 코코 샤넬.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샤넬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샤넬을 도대체 왜 사느냐 이렇게 반대적으로 물어봤을 때 브랜드가 갖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명한 리틀 블랙 드레스 같은 경우도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그 시대에 좀 약간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이미지도 있고 신여성의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기를 얻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럭셔리 산업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어떤 동향이나 변화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럭셔리 브랜드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죠.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서열 같은 게 더 확실하게 나눠지고 소비자들의 그 성숙도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제품은 훨씬 인기가 더 많아지고 약간 이미지 메이킹만 했다든가 그런 브랜드들은 조금 좀 이렇게 도태되고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나는 거죠. 명품 피라미드라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럭셔리 브랜드를 이제 저희가 이제 굳이 어떤 계급으로 나누면은 최상층엔 하이엔드 럭셔리가 있고 중간에는 어포더블 럭셔리가 있고 마지막에 메스티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하이엔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뭐 로로피아나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시는 뭐 백화점에 가면 있는 뭐 구찌 이런 1층과 2층에 있는 네네 주로 브랜드들이요. 이제 네. 마이주얼리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들이 보통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고 하나의 소비재가 아니라 작품이다. 많은 브랜드들은 스스로를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포더블 럭셔리 같은 경우에 럭셔리 브랜드를 어떤 약간 입문하는 아이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구매하는 연령층이 좀 젊은 세대나 이럴 경우가 좀 높죠. 예를 들면 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코치, 롱샵, 뭐 마이클 코어스, 토리버치 이런 브랜드들을 저희가 이제 어포더블 럭셔리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메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가 되고 싶은 일반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와롭스키라든가 판도라 아니면 무슨 시계 같은 경우에 티소라는 브랜드나 화장품으로 보면은 뭐 클리니크 뭐 약간 이런 거를 메스티지라고 이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약간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뭐 아주 확실한 기준이라고 보시기에는 좀 근데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의 이름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 브랜드들이 몇 개의 기업들 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루이비통, 뭐 디올, 펜디 뭐 이런 브랜드가 속해 있는 그룹이 잘 아시는 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라는 그룹이고 까르띠에, 뭐 방클리프, 뭐 바세론 콘스탄틴 뭐 이런 하이주얼리하고 시계가 속해 있는 그룹이 리치먼트라는 그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링 그룹이라고 또 큰 그룹이 있는데 구찌나 뭐 보테가 베네타, 뭐 부쉐론 이런 브랜드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빅3 정도의 그걸 하고 있고 에르메스, 스와치 그룹도 굉장히 럭셔리의 대표적인 그룹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품 럭셔리 브랜드들 과연 누가 사나?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들 많이들 사는 걸까? 이 비싼 거를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최근에 가장 비싸게 팔린 백이 있는데 어떤 백인지 예상 가능하시겠어요? 에르메스 쓰지 않을까? 네, 저는 왠지 알 것 같아요. 에르메스 대표작 버킨백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파리에서 열렸던 소도비 경매에서 에르메스의 그 오리지널 버킨백이 약 860만 유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한화로는 거의 14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엄청난 것이죠. 어마어마하네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보다 비싼 거죠 지금.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상징적인 제품이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는 그런 버킨백은 서울에서 사면 한 1,65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명품들을 이제 하고 있고 하나 예를 들면 2024년에 전 세계 상위의 0.1%의 고객들이 전 세계 명품 소비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0.1%가 전체 23%. 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연간 쓰는 돈이 1인당 평균 35만 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5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와, 굉장한, 6억 원 가까이 한 명이 쓴다고. 네. 대단하네요. 굉장한 그 소비라고 할 수 있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평범한 소비자 100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산가 한 명을 어떤 고객으로 유치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나 VIP들을 위한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더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VIP는 어떤 사람들일까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그쵸. 중국이 네. 성장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수준의 부자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한때는 정말 명품이 중국 본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까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최근 들어서 조금 뭐 경제도 안 좋고 뭐 부동산 문제나 청년 실업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저조해지면서 중국을 지금 어떤 식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느냐가 사실 럭셔리 그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베인앤컴퍼니 분석에 따르면 중국 명품 시장이 2024년 그 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질 때 다행히도 보완투수는 이제 미국이 나타난 거죠. 팬데믹 기간에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굉장히 시장이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모건 스탠리에서 명품 업계 분석을 좀 했거든요. 미국의 재정 부양책, 그러니까 돈을 엄청 유동성 공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막대한 호황을 명품 업계가 누렸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상위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이 80% 이상 늘었거든요. 자, 이렇게 소비 시장이 좀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소비를 하는 소비 계층도 변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럭셔리 브랜드의 진출 초기에는 40세 이상의 재력을 보유한 중장년층 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여전히 주 타깃이긴 하지만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른 게 이제 남성분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소비층은 이제 소위 말하는 MZ 세대죠. MZ 세대가 이 주류가 된 이유는 정보도 많고 본인들 취향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스스럼 없이 나타나는 데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능동적이죠. MZ세대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럭셔리 브랜드들도 뭔가 기업 전략, 마케팅 전략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한 브랜드 안에서도 제품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최상단의 제품이 있고 약간 엔트리 레벨이 있고 키링, 뭐 카드 케이스 맞아요. 뭐 이런 게 젊은 세대부터 약간 그 브랜드에 조금 접근성을 가깝게 해주려는 하나의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현상이 날 때부터 럭셔리를 쓰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또 차별화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좀 달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남들은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나 초고가의 그런 제품을 많이 이제 쓰려고 해서 하이어트 럭셔리 이런 유행이 돈 것도 약간 그런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윤정 작가님과 함께 럭셔리 브랜드가 가진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그들의 은밀한 변화까지 이렇게 흥미롭게 들어봤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이 럭셔리 기업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커뮤니티 반응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글을 살펴보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Talk of the States. 오늘 미공개 강의 핵심은 불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urope just reminded the world it can party too. Moncler and Burberry both jumped over 7%. Biggest takeaway, when the world gets messy, the rich still buy handbags and champagne. 내용 보면은 최근에 LVMH, 디올, 몽클레어, 버버리 뭐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줄줄이 지금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 좀 재밌네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상은 어지러울지라도 부자들은 여전히 핸드백과 샴페인을 산다. 정말 부럽네요. 사실 뭐 제목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Rolls back. 와 이거잖아요. 포효하다 뭐 이런 뜻인데 뭐 회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돌아왔어 뭐 이런 뜻일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있는 jumped over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루이비통이 13%, 뭐 디올이 12.5%, 캐링 6%, 몽클레어, 버버리 모두 7%. 그러니까 주가 그만큼 반응 잘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Market takes it as a signal that the luxury free fall is over. Free fall is over. I'm positioning myself to short Kering. 명품주가 부음을 일으키는 이유는 시장에서는 이런 명품 브랜드들 가격 하락이 이제 끝났다. 다시 상승할 거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백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동의를 하는 바예요. 일단은
경기가 좋아져야지 사치제가 잘 팔리거든요. 근데 내년 전망치는요, 분기별로 개선이 되고요. 그렇다면 유럽의 사치제들의 실적과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게 재밌는 게 캐링을 팔았다는 이런 포지션도 있는데 저것도 저는 공감이 돼요. 왜냐면 이왕 살 거 에르메스나 LVMH를 사지 굳이 요즘에 인기가 없는 캐링보단 좀 낫지 않을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밑에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었던 게 free fall is over. 그러니까 free fall이 이렇게 자유낙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는 이 폭락. 이게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게시글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게시글은 에르메스와 LVMH 주식을 캐나다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글에 대한 이윤정 작가님의 생각이 조금 궁금해갖고 가지고 와봤거든요. Hermes is the luxury gold, but LVMH is intriguing too for me. 이 두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주는 이미지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에르메스가 좀 더 전통적이고 뭔가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라면 어딘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왕성하게 뭔가 확장해 나가는 어떤 기업가? 재벌 같은 느낌이 누가 더 좋다 나쁘다의 개념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I would avoid investing in luxury fashion right now, personally. 나라면 지금 사치제 투자는 피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을 보니까 2달 전이었거든요. 2달 전엔 저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종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역발상 투자라는 게 사실 투자의 수익을 가장 높여줍니다. 없어지지 않을 브랜드의 제품은 이렇게 주가가 내렸을 때 사는 게 맞습니다. Hermes has no competition. This is the ultimate status flex. 에르메스는 경쟁자가 없다. 공감하시나요, 작가님? 공감하고요. 이제 약간 좀 질문을 바꿔보면 혹시 하나의 럭셔리 브랜드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에르메스라고 답을 하실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Would have been nice a decade ago. 그런 말 누구나 합니다. 네. Better late than never, I guess. 라는 댓글도 있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고 후회할 때가 제일 빠르다. 뭐 안 하는 것보다 그래 지금 하는 게 맞죠. 낫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투자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전문가이신 우리 백 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실제 수익을 볼 수 있는 달러 톡스 시간입니다. 커뮤니티 반응 보니까요. 이제 하락장 끝났어. 이제 우리 가기만 하면 돼. 라는 의견들도 있고 지금은 아니다. 나라면 이런 주식엔 투자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우리 백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철저한 양극화, 이게 주식 투자는 핵심입니다.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엔드 럭셔리는 사실은 불황이나 호황이나 일단 잘 팔리긴 하는데 이제 자산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는 매출이 생각보다 좀 덜 내려가고요. 실제로 지난 불경기 때 에르메스는 매출이 안 줄었고요. 루이비통은 소폭 줄고 캐링은 많이 줄었거든요. 여기서 경쟁력이 나타나는데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럼 주가의 회복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하이엔드 럭셔리의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그룹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무난하거든요. 대표적으로 LVMH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루이비통도 갖고 있고요. 디올도 있고 이제 티파니도 있고 술까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보니까 잘 방어가 되는 성격도 있고 공격은 공격대로 잘하고요. 두 번째로는 명품이 아주 그냥 아이콘이 된 것 같은 그 에르메스의 말 두 마리 이게 또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해왔던 게 있어요. 잘 모르면 ETF 해라. 맞습니다. 유럽에 상장된 주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저희에게는 분산 투자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특히 이 럭셔리 굿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들의 이동이나 이런 게 주가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걸 좀 방어하려면 골고루 모아있는 ETF가 좋은데 실제로 글로벌 럭셔리 인덱스 ETF라고 해서 KLXY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ETF가 있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얘기했던 LVMH, 리치몽 아니면 에르메스, 캐링, 거기다 심지어 라이프로렌까지 가지고 있어서 좀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년에 투자 전망은 어떤가요? 저는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요. 일단 럭셔리 시장 자체가 한 6.8%, 한 하이싱글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거
경기는 사국년을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럭셔리 주식이라는 게요. 대표적인 경기 타는 주식입니다. 맞습니다. 네, 내년에 일단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개선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열고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 줄을 서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에르메스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는 불황에도 매출이 꺾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가격을 매년 올려도 그때도 잘 팔렸거든요. 이게 저는 양극화 현상의 일종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명품 기업들이 경기 변동주의이긴 한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좀 변동이 좀 적다. 그리고 주가의 추세는 잘 반영이 된다. 그게 바로 에르메스의 힘이 아닐까요? 네,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이렇게 우리 쇼의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은정 작가님께서 오늘의 강의를 세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은 럭셔리 브랜드는 첫째, 스토리를 통해서 생명력을 존중해왔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계속 적응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럭셔리 브랜드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는 불황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물론 호황에도 강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거대 럭셔리 그룹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미공개 강의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식견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간 럭셔리 브랜드를 어떤 하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럭셔리 브랜드의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께서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부정적인 거나 이런 것보다는 각 브랜드가 가진 어떤 매력이나 취향을 많이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단순히 명품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시장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또 역동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화려한 럭셔리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재편이 될 것인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현명한 투자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Thanks for tuning in. Till next time. I'm your host, 김진이었습니다.